보수정당, 새누리당 가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집권여당 대표의 비장한 단식을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에 이어 이제는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반민주적 협거입니다. 오늘 하루 공부를 했잖아. 하루가 될 쯤 되면 돈해줄 때까지 릴레이 다 있으니까. 우리 저 이정현 대표 혼자 외롭잖아. 네, 새누리당이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제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대립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을 맞고 있고요. 꼬인 정부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지금 과거 아닙니다. 진흙탕 싸움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거의 끝까지 가고 있어요. 오늘 그 이정현 대표인가요? 이제 내가 죽든지 저쪽이 사퇴하든지 이제 끝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치인 이렇게 말 한번 딱 뱉어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 화법이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직설적이죠. 직설적이고 뭐 거의 막말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단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가서는 대화와 타협, 협상 뭐 이런 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이 사태도 사실 끝에 가서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실제 뭐 이정현 대표 죽어야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분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저렇게 그 말을 계속하면 저거는 정치인이 스스로 자기 출구를 닫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그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정치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정치인이 국민의 그 지지를 받지도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 정치인은 항상 말을 할 때 여백을 남겨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정현 대표의 화법이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너무나 단정적이고 약간 좀 가볍다 하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말이 보면 결국 이제 너무 단정적이다 보니까 퇴로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들 하여금 정치인들 말 못 믿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단식 끝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는 자꾸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인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아니에요. 끝날 때 되면 또 그게 뭐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치인은 절대 말을 믿지 말라. 그 이면의 것을 믿어. 왜냐? 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 타협의 시간은 점점 다가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증명이거든요. 왜냐? 문제가 항상 고조되고 문제가 뭔가 골마 터져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정현 대표 이 말은 이제 문제 해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정치인의 말이란 것은 항상 거꾸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해몽이 더 좋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좀 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건 좀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라고 해요. 경험에서요?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후기자를 오래 하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치인을 안 믿습니다. 안 믿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저희도 젊은 기자 시절에 정치인이 얘기한 거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기사로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이런 기사를 그때 왜 썼지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선전을 위해서 얘기했던 말 그러니까 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 적기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죽든지 뭐 정세균 의장이 사퇴하든지 근데 이 결론은 정세균 의장도 사퇴하지 않고 이정현 대표도 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결론이 날 거라고요. 틀림없이. 네, 그렇게 나야죠. 그렇게 나야 되고 실제도 또 그렇게 난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에 이정현 대표가 쑥 얘기했던 거는 전부 다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안 했겠지만 적어도 그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 불신을 조장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당 또는 야당의 지도자라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냥 출구를 확 닫아버리고서 자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그거는 어디 시장에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요즘에는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이제
관점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의장이 제발 좀 사과 좀 해라. 와서 좀 하라. 이제 그런데 이제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도 지금 앞으로 국회를 쭉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싸움이요. 어떤 싸움이냐면 이 지난번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은 여당도 권력을 잡았었죠. 다수당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지난 4.13 총선에서 이제 국회는 권력이 교체된 겁니다. 사실 내각제 같으면 정권이 교체될 상황이거든요. 네. 자, 국회 권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당이에요. 네. 사실 여기는 야당이고. 네. 자, 도저히 이런 상황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여당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거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먹잇감으로 정세균 의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막 확대를 시키지만 정작 거풀을 벗겨나고 본질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절대 우리는 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 자, 우리는 다수당인데 절대 야당은 여당한테 주지 않겠다는 거기에 힘싸움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모순이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만 국민들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이 되면 지금 보면 이런 싸움에서 새누리당 지지도 올라가잖아요. 왜? 지지층 결집되니까. 자, 이제 주무시는 분들 다 깨어나세요. 자, 우리 지지층 모이세요. 네.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어느 정도 이것이 성과가 있을 때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했을 때는 자기한테 문제가 올 때 저는 아마 이번 주말이 고비지 않을까. 이번 주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직 국회의장 지금 형사 고발한 상태예요. 그죠? 형사 고발하면 어찌 됐든 수사는 검찰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왜 그러냐면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형사 무슨 고발인데 민사도 아니고. 아니 형사 고발인데 그냥 네. 각하해버릴 수도 있죠. 저게 뭐 혐의라는 게 무슨 직권남용의 뭐 이런 혐의인데 이 직권남용이나 권력남용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이제 법조 좀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입증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건은 뭐 제가 보기에도 뭐 무슨 직권남용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 결국은 이 고발 자체가 어떤 그 정치적인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형사 고발로 해놨기 때문에 형사 고발은 뭐 이리저리 검찰에서 판단해서 그냥 수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 그럽니까? 형사 고발을 난다 무서워했는데.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크게 지었으면 무서워해야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죄가 될까 말까 막 하거나 복잡한 거야. 제가 보건대는 별로 죄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는 공세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렇게 형사 고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이 보기에는 새누리당 향해서 이렇게 막 좋아 보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순서에 나와 있습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네, 교과서를 안 봤군요. 야당이 제가. 예.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속 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농성을 하고 원래 근데 조금 빨리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식 농성을 빨리 들어갔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피켓 농성하고 뭐 등등 네. 하다가 이제 단식 농성 시작하고 네. 이제 고발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네. 이제 그러다 그는 결국 끝나고 네. 이제 단식을 하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 좀 하게 되면 이제 다들 이제 병원 갑시다 하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상대방이 와서 좀 사과하고 그러면 이제 없었던 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그동안 수차례 해왔고요. 여당도 그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했을 때 네. 그때 어떤 결론을 내냐면 협의라는 문제, 합의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즉 협의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너무 광범위하게 다 인정을 해줬어요. 협의라는 게 굳이 말로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한테 의사를 물으면 된다. 지금 이번에 팩스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 두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이건 오늘 사진 찍은 것으로 끝.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오늘 사진 찍다니. 오늘 다 이게 고발장 들고 가서 앞에 가난하게 썼지 않습니까? 네, 정세균 그걸로 의장 끝이다. 무슨 고발건 해서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신문에 한번 나면 이제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인데 이게 그럼 정세균 국회의장 말대로 그렇게 뭐 위법 행위는 아니다 이런 대법원의 제 판례가 생각엔 그러네요. 그래요. 제 생각엔 위법 그런데 행위가 아니다. 정세균 의장 말이 맞네요. 네. 아니 이제 정세균 의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요. 아, 그건 뭐 이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네. 해석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마이크 켜졌는데 뭐 그런데 이상한 맨입 발언 맨입 발언도 굉장히 그렇고 실수한 거고. 아니 이 예. 문제도 사실은 약간은 무리했죠. 차수 변경을 하려면 원래는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야당하고 협의하는 모습 정도는 비춰야 되는데 무슨 그 팩스 보내고 말고 협의했다 뭐 이런 건 약간 무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권한을 남용했느냐까지 가는 것까지는 또 몇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라는 게 항상 보면 이 국회법이 뭐 이렇게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이라는 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회 사무처에서 그 의사국이라는 데서 그걸 가끔 유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의사국이라는 데도 국회의장이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들도 검사들 다 법조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당 출신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회의장에 약간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요, 의사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라는 부분도 아마도 정세균 국회의장에 약간 유리하도록 의사국에서 설명하고 해석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걸 문제 삼기가 참 어렵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 네. 이정현 대표가 그 청와대와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있다. 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대통령하고 전화도 하고 뭐 할 얘기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그럼 청와대하고 지금 이 모든 그 단식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교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한 감은 있을 그 겁니다. 무리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청와대 입장을 보면 지금 이렇게 정국이 경색돼 버리면 청와대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청와대 시계는 이제는 1년 한 3, 4개월만 되면 이제 청와대 기는 멈추거든요. 자,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때 지금 4대결이라든지 뭔가 하나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뭐 내놓을 만한 지금 성과가 별로 없어요. 무슨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연금법 그 이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국을 만들어버리면 야당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제 좀 국회는 좀 하자 이런 어떤 의사를 보냈을 거고. 근데 이제 또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아무 성과가 없는데 이렇게 물러나버리면 당이 이건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왔을 때 우리 당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그런 당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대권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겹쳐 있고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법안 통과가 급하고 당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뭔가 새누리당을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정현 대표가 좀 저는 갈등을 내리면서 나는 단식을 계속할게요. 여러분들은 국감을 하세요. 이 타협 하나 나온 게 저는 아마 그 고민 속에서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 단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꼭 뭐 이렇게 이걸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도 저는 생각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미르 사건, 뭐 K 스포츠 재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병우 수석 사건 여러 가지가 이번 그 이정현 대표의 단식으로 다 묻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뭔가 교감이 있고 청와대도 이거 뭐 굳이 단식으로 해서 이를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아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네. 자 이게 묻히고 있다가 아니고 수년되고 있는 거죠. 수년.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써 그러면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의 그 돈 모금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성 의혹 이런 것들이 그냥 묻히고 말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한 11월 달쯤 됐다고 그래서 이제 뭐 미르 재단 말고 그럼 우리 예산 심의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될까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호재를 만난 거예요. 이 호재는 길게 가서 야당은 아마 속마음으로는 내년 대선 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왜 그러냐면 미루면 미룰수록 야당의 공세, 야당이 그동안 또 준비할 여러 가지 그 야당도 이거 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좀 제보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힘을 축적했다가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진짜 무슨 뭐 폭로를 하나 한다든가 아니 당장 시간이 지나니까 노웅래 의원이 뭐 무슨 돈 냈다는 그 기업체 간부 뭐 이렇게 녹음한 거 하나 폭로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일 경우에 그거를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이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그 기업인들이 목소리가 나오고 그거는 임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목소리는 훨씬 더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훨씬 절대 더 이거는 불리해지죠. 묻힐 수가 없다. 묻힐 수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야당도 절대 안 파헤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안 파헤칠 왜냐하면 것이다. 지금 거기까지 보십시오. 생각이 됩니까? 지금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바로 기업 관계자들이 잡고 있어요. 네. 각 대기업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전화해서 누가 내라고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 사건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럼 내년쯤 대선 정국에 가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대세에 따라서 어느 기업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럼 다음 5년을 위해서 어디에 지금 우리가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정권이 이제 막 권력을 잡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뻔히 네. 롯데 1년 동안 내내 지금 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서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순간 만약 폭로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좀 숨겨뒀다가 내년쯤에 사실은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절대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예. 이게 빨리 뭔가 드러나서 이거 하는 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죠. 자 이러면 여권 조직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뭉치자. 이런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년 선거가 임박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효과는 그게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여당도 이번 국감 때 절대 중요한 거 안 터뜨립니다. 자만 놔둡니다. 네, 두 분이서 입을 맞추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요일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평론가들은 이걸 묻히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견해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묻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건 묻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네.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자 정권 바뀌는 거를 이 기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사실은 박정희 정부 시대만 해도 정권 바뀌리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거의 이러다가 이거 뭐 종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언제 바뀔 거라는 게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를 절대 기업이 배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리고 전두환 정부까지도 어느 정도 그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요. 사실- 전두환 대통령도 더 하실 거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7년이라고 했지만 한번더 할수 있죠. 7년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말로는 뭐 내가 7년만 하고 법적으로도 7년이 돼 있지만 과거에 삼성 개헌했듯이 이분 아마 또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것 때문에 그 7년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기업들이. 국민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4천억 이런 거 모금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 이후에 88년 이후에 이제 소위 민주화가 되면서 정권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네. 그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다음에 줄 잘못 서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뻔히 보고 있는 재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차기 정권이 그 왜 10년 주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진보 정권 10년, 좌파 정권 10년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차기 정권에 한번 바뀌면 그게 10년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다 치고 네.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 네? 그 밑에 희하의 사람들도 다 이제 사표를 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봅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의 그 비밀을 캐고 있던 사람들 지금 이제 다 나가면 국정감사에 아무도 증인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한 거죠. 이거는 맞죠.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숨기기 위한 게 맞죠. 아니 이거는 일단 예정이 돼 있잖아요. 기관 증인으로 네. 이제 그 특별감찰관실에서 나와서 특별감찰관이 없는 상태니까 특별감찰관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사퇴시키면 이제 오는 사람은 뭐 잘 운전기사나 모르죠. 모른다고 할 거예요. 운전기사나 방호원이나 이런 분들밖에 더 오겠어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임용 당시에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3년 가로치고 이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임기 해석을 해야 되나? 만료인지 중도 사퇴인지 만약 중도 사퇴를 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근데 어떤 조직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대장이 잘리면 그 다음에 차수가 이제 그 권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조직이 일단 보호를 해야 되니까. 조직이라는 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제도 아닙니까? 지금 권력을 그럼요. 감찰하라고. 네. 근데 문제는 다 잘라버리면 누가 합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대행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직의 논리상 그 다음 특별감찰관 보가 권한 대행을 맡고 빨리 특별감찰관 새로 임명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할 생각도 안 하고 나머지 다 나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왔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뭔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모르고 통보를 했든지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차순위대로 승계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나가더라도 나가기 전에 인수인계할 시간은 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차선 차기 특별감찰관을 뭔가 이게 좀 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뽑아놓고 그죠? 법에 있어요. 법에 다 있는데 법에 있잖아요 지금.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 내에 차기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돼요. 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빨리 그러니까- 임명하고 인수인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오늘 그 원대복귀 하라 저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차기 특별감찰관은 지금 한 달 내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 물론 그것도 어기면 또 뭐 처벌할 방법도 지금 없지만 아직 임명 안 됐죠 지금. 임명이 아니라 지금 임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 특별감찰관 그냥 비워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워두면 특별감찰관 법 위반이에요. 한 달 내로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특별감찰관보다 나머지 그 직원들 원대복귀 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월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임기가 3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기 특별감찰관이 와서 자기가 이 사람은 내가 같이 일할 사람
뭐 저 사람은 일하지 않고 돌려보낼 사람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새로 구성을 해야지 저렇게 다 돌려보내놓고 나면 한 달 내에 감찰관이 다시 와서 또 그러면 저 7명 뭐 이런 사람들을 각 부처에서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중적인 일이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네, 이거는 인사혁신처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뭔가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다음 정부 이제 들어서면 또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이게. 정치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7명 아닙니까 밑에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게 하면 어떤 입을 폭로를 열면 하고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폭로할지도 이제 모르죠. 대선 이렇게 되면. 국면에서 네. 왜 그러냐면 이 특별감찰관실에 있는 특별감찰관과 그 특별감찰관 보호 뭐 이런 분들은 네. 사실 이거는 청와대 소속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청와대 또 수석을 내사했던 분 아닙니까? 네. 안종범 수석을 내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곧바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시한폭탄인지 아니면 무슨 뭐 그냥 저 폐기된 폭탄인지 뭔지 모르지만 폭탄이 이렇게 조그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근데 남았죠. 이게 조직 1년 6개월 동안 이 이분들- 시한폭탄이 그대로 있을지 이게 이분들 나가실 모르죠. 때 굉장히 섭섭하게 알려서 정말 억울하게 나가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 보통 조홍천 의원도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나가서 국회의원돼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조홍천 의원도 아마 1년 반 지나면 더 활약할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이런 들어요. 분들은 진짜 나가면 이게 사실 이렇게 뭔가 좀 억울한 감정을 심고 나가면 공직자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좀 이게 문제가 있죠. 네, 인사혁신처가 좀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영우 의원 이번에 징계 받을 것 같던데요. 새누리당에. 네? 이분은 글쎄, 그 그냥 아예 징계가- 그냥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국방위원장. 예. 나 하겠다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이거 징계를 하면은 이제 친박과 비박이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징계, 예를 들어서 뭐 출당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경고적 의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대선 후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김영우로요? 뭐 예를 들어서 젊은 대선 후보로 제가 볼 때는 김영우 의원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요. 알겠습니다. 오늘 무척 뜨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